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남승표 선배 또 권용욱 선배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본 발제 아이템은 요새 또 강달러 현상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침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강달러 현상이 뭐 저번 주에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선배들과 조금 원인은 무엇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일단 먼저 달러 추이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렇게 딱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고요. 파란색이 유로 달러 환율, 또 보라색이 달러 N 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이 달러 인덱스랑 달러 N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가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굉장히 가파른 수준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 지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의 20년 만에 계속해서 달러가 거의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치솟았던 건데 물론 어느 정도 이런 강세 랠리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른 문제도 있었고 또 글로벌 침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스위스계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달러 강세 원인에 대해서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연방준비제도가 거침없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했었는데 여기에 바로 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 있다라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짚어줍니다. 이 높은 금리가 채권 금리나 아니면은 달러화 예금 또 채권의 매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죠. 이 지정학적 위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난 2월 24일에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100일 넘게 이게 종전이 되지 않고 흐르고 있는 이 전쟁 상황도 달러 강세에 보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얘기긴 한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추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를 봉쇄를 하고 했던 문제가 겹치면서 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견조한 양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달러의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달러 강세의 원인을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강보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즉 안전자산인 달러가 금리까지 먼저 올림으로써 이제 고수익 통화, 하이힐드 커런시가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또 선제적으로 또 어떤 물론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의 어떤 스티뮬러스 책,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좀 강하게 성장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요거에서 이제 오는 미국 경제가 다른 세계 경제에 비해서 강세를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달러 강세. 네.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유일한 사실상 달러 기축 통화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달러 외에도 유로, 엔, 뭐 SDR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사실상 유일한 기축 통화는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이 달러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선호 이런 세 가지들이 동시에 결합하면서 달러가 이제 유리 없는 강세를 띠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은행들은 달러 강세가 결국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을 해준 게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달러 강세가
미국 증시랑 약간 반비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8에서 한 10% 오르면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1%포인트 하락하는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 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화 강세를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2분기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강달러 현상에 오히려 약간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큰 영향을 지금 미쳤다라고 발표한 이름 있는 기업들이 몇몇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발표를 한 게 이번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했고 IBM과 존슨앤존슨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IBM은 달러 강세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에 대한 올해 전망치를 낮췄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똑같이 환율 영향 때문에 올해 매출이랑 순이익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고 합니다. 지금 강 기자가 크레딧 스위스 분석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달러 강세가 8에서 10% 진행되면 기업 실적이 1%포인트 100bp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기관의 분석인데 여기서는 S&P 500 기업에 한해서 본 것 같아요. 상장 기업이요. 네네. 그래서 달러가 1% 움직일 때 기업의 순이익은 20에서 30bp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데요.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달러 차트도 봤지만 조금 더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실적 발표할 때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기준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달러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5월과 6월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작년의 달러 수준 중에서도 거의 연 저점에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전년 동기 대비 달러 가치가 지난 2분기에는 한 평균 14%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치솟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1% 달러 움직일 때 기업 순이익이 20에서 30bp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14%가 달러가 움직였으니까 대략 뭐 한 3에서 5% 정도 순이익이 깎였다.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리 국외에서 돈을 벌어들여도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 갖고 와서 환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적어지는 그렇죠. 그런 네. 거는 특히 그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들이는 다국적 기업, 그렇죠. 네, 이런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사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오고 네, 그 엄청 큰 기술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달러 강세 때문에 도움을 받는 기업도 있다. 역으로. 네. 다국적 기업들이 환위험 해지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달러 강세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기업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 해외 사업 투자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쪽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달러 강세가 되면 비용이 낮춰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특히 리테일 업체들, 미국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품을 달러로 사와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달러를 받고 파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미치는 영향 자체를 막 한 가지로 딱 일반화시킬 수는 그렇죠. 없는 거죠.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이렇게 창출하는지 그런 사업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얘기해드린 리테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은 아무래도 좀 악재겠죠. 달러 강세가 대부분의 아마 다국적 기업이 그럴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BM하고 존슨앤존슨이 좀 그 달러 강세에 조금 타격을 좀 많이 받은 곳 중에 타격을, 하나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가 큰데, 그것과 함께 이 달러 강세도
올해 하반기에 좀 크나큰 좀 장애물이지 않을까. 달러 강세가 당장 꺾이긴 쉽지 않다라는 게 대세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게 달러 강세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요 기업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 통화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통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기업 얘기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 달러화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안전성이 떨어지는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통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 강세가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졌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있죠.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의 어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표를 하나 좀 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각국 통화의 어떤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이제 지금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돼 있죠. 유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10%, 일본 엔화 15%, KRW가 이제 코리아 원인데 9.46%, 밑에 INR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인도 루피아입니다. 인도 루피화인데요. 6%. 그 다음에 CNH가 여기에 이제 위안화인데 저것도 한 5%. 밑에는 호주 달러, AUD 호주 달러, 그 다음 밑에는 뉴질랜드 달러, 뭐 싱가포르 달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아까 강보인 기자가 페리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유로가 뭐 한 1.45달러, 뭐 1.56달러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뭐 페리티라는 게 달러하고 유로가 등가로 교환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1.1달러가 1유로 이렇게 거래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1달러가 0.9유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정도로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어떤 통화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거는 지금 뭐 통화 약세 달러에 비해서 세계 다른 나라가 어떤 통화 약세를 보이는 거는 선진국,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이런 거를 이제 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바로 외환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유로존이라든지 뭐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일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이 뭐 경제가 위기다 안 좋긴 하지만 위기란 이야기까지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뭘 같이 봐야 되냐면은 외환 보유고 상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상수지 즉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이들이는 것이 얼마만큼 잘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통화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엮여서 살펴봐야 될 게 또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조금 시점이 좀 됐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제 인도의 루피화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만 뭐 굳이 언급하지 기사에서 인도 외에도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속도로는 거의 뭐 세계 2위, 뭐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이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은 시기에도 올해 인도가 한 7.5%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아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문제는 인도의 화폐가 루피화인데 이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수품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지금 인도 근처에 있는 이제 뭐 사실 근처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강달러로 인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어떤 해외 자원 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이걸 결제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성남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궁을 점거하고 결국 정권이 교체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이 결국은 말씀이시죠? 이제 경제 불안이 이제 정치 불안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이 외에도 또
인도하고 이제 접해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파키스탄 루피와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IMF에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가 보조금 같은 어떤 정부가 이제 민간에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도 없애겠다. 사실 좀 인기가 없는 정책인데 이제 이런 정책까지 이제 단행을 하면서 이제 IMF에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인도가 어떤 그 경제 위기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 루피아의 어떤 가치 절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유 가격도 달러 표시로 이제 돼 있는 원유 가격은 그러니까 수입량이 그대로인데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면 인도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더 거거든요. 많은 달러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인도, 스리랑카 같은 굉장히 개발도상국들이 자금 조달할 때 국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 조달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조달을 주로 의존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 강세가 되니까 더욱더 지금 타격이 커진 거죠. 그렇죠. 이제 이중고, 그 예. 해외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도 훨씬 더 이제 늘어나 버리니까 네네. 자국의 경제 상황하고 무관하게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아마 이런 기사를 이제 굳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낸 것은 아마도 1998년에 태국의 바트화 가격이 흔들리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외환 위기의 악몽을 조금 더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국내도 물가 상황이 어렵고 그쵸. 그다음에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동남아 지역의 지금 우리 이른바 아세안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달러가 결국 쭉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춤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취재하다 보니까 그 14일 주간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고점을 찍었는데 또 잠깐 주춤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연준과 금리 그런 격차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까지 높은 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캐나다 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100bp나 인상을 했고 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조금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아까 크레딧 스위스에서 세 가지 원인을 얘기를 했고 남 선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처음이 금리 격차고 두 번째가 글로벌 성장 격차고 세 번째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크게 무너질 원인이 있는가? 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금리 격차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을 제외한 뭐 유로존이나 캐나다 말씀하신 그런 곳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연준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특히나 BOJ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홀로 외기를 지금 꾸준히 아주 지주 있게 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 격차가 사실 세 가지 원인 중에 금리 격차에 따른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우선은 살아 있을 것 같고 연준이 늘 매번 그렇게 더 높은 금리를 올릴 거다. 네네 네네. 당분간은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성장 속도의 격차인데 미국이 그래도 유로존이나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너무 처져 있고 성장이 유로존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최근에 물론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꼬꾸라지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로존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전망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침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긴 네, 하죠. 유로존 네. 뭐 최근에 러시아 가스파이프 이슈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그 ECB의 통화 긴축이 결국에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원인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결국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초반에 살펴봤던 세 가지 원인을 되돌아봤을 때 앞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급격하게 반전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권 기자의 생각에다가 좀 다른 해석을 하나 더 보태보자면, 요즘의 그 금융가 혹은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달러가 인플레이션과 관해서 아주 재밌는 역할이, 사실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끔찍한 역할인데, 닉슨 때 재무장관을 했던 양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our currency and your problem. 뭐냐면 당시에도 달러 강세가 문제가 됐는데, 이거 좀 해결을 합시다 라고 했더니, 달러는 우리 통화인데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즉 뭐냐면, 달러 강세는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인플레이션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달러 강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 물자 의존도가 큰 미국에 있어서는 자국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과연 이 강달러를 굳이 중단시킬 이유가 있는가? 지금과 같은 흐름 내에서는 이게 세계 경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린다? 성장이 붕괴되는 문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미국처럼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 물가 개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미국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 수호를 위해서 금리를 미국만큼 올려버린다? 그럼 그 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러면은 네. 그 경제적 충격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스리랑카에서 이미 봤어요.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권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라면 과거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적정한 달러 가치로 현재 달러가 너무 높으니 이걸 좀 내립시다 라고 전격적인 정치적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과연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이유가 있는가? 사실 미국 내 경제 지금 안정화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사실 지상 과제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용인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제 있지만은 그것은 아마 우선순위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국내 민생 경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요,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권 기자가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주춤할 요인이 작지 않은가. 뭐 달러 강세는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을 두고 봤을 때에도 달러 강세가 올해 안으로 좀 수그러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연준이 효과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약간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현재의 그 달러 강세 이런 추세가 바로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달러 강세에 대해서 여러 재료를 고려를 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는 20년 만에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또 전망, 또 그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알찬 소식으로 또 다음 회차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국제경제부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